그러니까 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래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법에서 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세율을 곱하기 직전 금액이에요. 세율을 적용하기 직전. 어떤 거에다 세율을 적용할 거냐. 그거예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세율을 곱하려고 했는데 그게 0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라는 거죠. 1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리가 계약이란 걸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거 배우기 전에 부가세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죠? 우리 과자에 보면은 가격이 써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900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다음에 징수해갖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가세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아이스크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부가세 별도. 그쵸? 그걸 표시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게 어떤 소비세 성격인데 소비하는 대상 물품의 가격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명문화 해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선 총가액이라고 생각하고선 내가 지불해야 될 총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서를 적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에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게 과세 대상 자산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건물을 팔면 뭐가 팔리죠? 같이? 밑에 땅이 팔리잖아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건물에는 부가세가 붙고 토지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금액이냐 이거지. 여기서 도대체 어떤 금액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부가세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없으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규정이. 이게 뭐예요? 110분의 100.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110이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너 무시한 건 아니고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됐으니까.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밑에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법 조항이에요. 부가세법에 있는 조항.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하잖아요. 소비하면 부가세를 부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가를 임대를 받았어요. 이 사무실 임대했어요. 이 상가에 대해서 상가 주인이 지금 우리한테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난 그 임대 용역이라는 걸 소비하면서 부가세를 내거든요. 부가세를 내요. 주택 임대는 안 내죠. 어쨌든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하고선 그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월세를 한 푼도 안 받고 여기를 딱 임대하니까 10억만 내래 그냥. 10억은 2년 있다 다시 돌려준다고. 이 사람도 분명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 소비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비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게 얼마일 거냐 이거죠. 어떻게 주죠 나는? 나는 전세금처럼 일단 전세금이라고 하면 집이랑 오해할까 봐 내가 전세금이라고 안 한 거예요. 상가 보증금을 그냥 보증금만 납부했어요. 월세는 없대. 10억이야 근데. 10억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2년 약정했는데 2년 뒤에 나한테 다시 돌려준대. 이렇게 주고받은 돈은 없지만 이걸 가치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얻는 가치. 과연 그런 임대업자는 뭘 바라고 하는 걸까요? 10억이란 돈의 객관적인 기회비용 가치예요,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겠죠?
임대사업자는 2년간 10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가치를 얼마를 볼 거냐? 임대사업자가 그걸 투자 잘하면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으로 100%가 튀길 수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인 가치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보는 거예요. 계약기간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이 고시돼요, 근데. 근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라고 왜 했냐면 우리가 세법 기준이 바뀔 수 있잖아요. 기준이 실제로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에 1.8%에서 1.6%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뀌었는데 그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과세 종료일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때라는 거죠. 그 기준이에요, 가로는. 어쨌든 그런 결국 이게 일단 이게 그 법 조문에 나온 수식인데 굳이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죠. 일수를 요 밑으로 365 나누기 일수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가세는 과세 기간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1기가. 근데 내가 임대를 2월 1일 날부터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날짜가 카운팅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의 그 일수를 365로 나누면 왜냐면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자율을 나눠서 곱하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10억 놓고 내가 실제로 그걸 맡긴 일수 부가세 과세 기간 중에 그걸 맡긴 일수 곱하기 이자율 나누기 365를 해줘야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잠깐 손 들면 멈출게요. 그리고 연체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리고 외국환에 대해서 나오고 밑에 보면 여기 저기 있잖아요. 토지와 이걸 집을 매매할 때 토지가 같이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매매업자는 부가세 이거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계약서에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안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 통 금액이 그냥 10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실지 거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대요.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난 그냥 10억으로 적었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토지랑 건물 같이 넘어갔어요. 그냥 주택을 넘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주택이랑 토지랑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어떤 건 부가세를 과세를 시켜야 되고 어떤 건 부가세 과세자를 빼야 되니까. 그때 구분하는 기준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예요. 실지거래가액 얼마야?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예요, 이거? 10억이잖아요. 계약서에 10억이라고 밖에 안 썼잖아요. 우리가 그 계약서를 받았어요. 아니, 그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우리한테 물어봐. 어떻게 쓰라 그래야 될까요? 안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기준시가라는 게 있어요. 기준시가 기준으로 그 기준시가가 양쪽에 있겠죠. 기준시가의 합이 10억은 아니겠지. 근데 토지도 기준시가가 있고 건물도 기준시가가 있어요. 물론 근데 건물이 기준시가가 없는 건물도 있죠. 그게 밑에가 나온 거고. 기준시가가 모두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가 뭐냐면 토지는 공시지가예요. 그리고 건물은 좀 어려운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국세청장이 어떻게 건물가액을 계산하라고 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주택. 개별 공시,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 요즘 공시되고 있거든요. 웬만한 주택은 공시가 돼요. 좀 어렵나? 어려워요? 어쨌든 이렇게 공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가액이 없으면. 이거가 만약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왜냐면 실질거래가액을 구분해 놓지 않았으니까 계약서상. 근데 실질거래가액 구분해 놓으면 되잖아요. 구분해 놓으면 안 되나요? 구분해 놔야 되겠죠? 그럼 좀 유리하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보면 이 3억이라는 금액을 안 분하는 거예요. 만약 기준시가가 5억 5천만 원이랑 1억이다. 그럼 이 3억이란 돈을 땅에 1억, 건물에 2억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에만 만약에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곱하기 110분의 10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거랑 응용하면. 그쵸? 그럼 3억에 포함된 부가세는 2억 곱하기 110분의 10이죠. 그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별도로 용역이 필요해요. 우리 사무실에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너무 다른 얘기로 갔나? 연체이자 있잖아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공가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공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부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는 공가에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대가가 지급이 지연되면서 받은 연체이자는 그 대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자는 원래는 부가세 포함이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다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이렇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놓은 게 가끔 이제 회사에서 대금을 결제받을 때 3개월 있다 준다고 우선 해요. 이 회사에. 이 회사한테 3개월 있다 준다 그래.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그 회사는 3개월 안에 나한테 줬어요. 대금을. 근데 3개월이 딱 기다렸는데 대금을 받기를 3개월이 되는 날 딱 이 사람이 갖고 온 게 어음이야. 어음을 딱 준 거예요. 3개월이 딱 되는 시점에. 이게 중요하죠. 어음을 줬어요. 근데 어음을 주면서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당장 3개월 기다렸는데 지금 자금이 막힐 수 있잖아요. 이 막힌 자금을 풀려면 이 어음을 갖다가 은행에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팔면 수수료가 생기죠. 그게 이자 비용 같은 성격의 수수료가 생겨요. 그걸 어음 할인료라 그래. 내가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아가 1억짜리 어음을 받아가 딱 갖다 주면 9,5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어떻게 해? 원래 1억 받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거래처에서 어음을 주는 대신 500만 원을 줘요. 할인료를. 그럼 그 할인료 받은 거는 과표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겠죠? 실제로 거래처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거 잘 모르면 이걸 과표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럼 그걸 세무서가 알아서 빼줄까요? 안 빼주죠. 내가 빼야지. 대금 지급한 거랑 왜 대금 지급받은 성격에 따라서 내가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길어졌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있죠?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외국환으로 공급 시기 전에 받아갖고선 내가 환전을 하잖아요. 그걸 환가했다 그러는데 환전을 하면 공급 시기 전에 환전을 하면 이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공급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내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환전을 안 했다는 건. 네. 그러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죠? 네. 어디 갔지? 매출 할인? 매출 할인도 했네? 이건 다음에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음에 볼게요. 어쨌든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장기 할부는 포함돼요. 장기 할부에 포함된 이자는 포함되는데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처음 계약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건.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